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난주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였죠.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은 획기적이 개선되겠죠.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가 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겁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주거만큼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해당 법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고 있죠.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취지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밝혀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대책과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고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거 없고 빈약한 비판 역시 문제입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5년 정부와 여당은 월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만 계속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걸까요? 오늘 2부 변상욱의 눈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2중, 3중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는 노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 오늘 오후 청와대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폭우 대비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3, 4부 온갖 문제연구소에서 최영일, 김기태, 명승건 세 사람이 코로나19 위기에 닥친 홍수 우려와 올여름 건강 또 방역 이슈까지 분석해 드리고요. 불붙는 부동산 이슈도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전세냐 월세냐 임대차 3법에 따른 부동산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서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예, 우선 경기도형 기본주택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계획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요번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50% 이상의 물량을 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싶다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예, 저희 제안이 채택이 되면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공공임대가 특정 계층,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 유형은 6년에서 10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간 시작 또 나가야 되고 그것도 자격 조건을 계속 심사해서 자격이 안 맞으면 계속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 안정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도록 못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히 민간 시장에 남아있게 되는데 주거 불안이 상당히 심하죠. 이분들이 자꾸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또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주거 안정을 한번 제공하자 이런 계획을 짠 것이고요. 그래서 자격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고 30년 단위로 제공하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평생 살 수 있게 하자.
다만 임대료 수준은 저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가는 보존하는 수준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사장님 일단 그 전화기 수화기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작게 들려가지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네.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가를 보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이 용적률을 좀 많이 올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저리 자금을 좀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용적률을 한 500%까지 올리고 장기 저리로 연 1% 정도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세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게 핵심 요지에 할수록 그 시세 대비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를 보면 뭐 이게 어느 지역이냐 또 뭐 세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냥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 보면은 조성원가 2천만 원 정도,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토지에 동일 평형 1000세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해본 건데요. 4인 가구 약 공급 평형이 30평형 되겠습니다. 예.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방 예. 3개, 화장실 2개의 예.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요. 예. 월 임대료를 57만 3천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까? 보증금은 5,730만 원 그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0년까지 최대 살 수 있게 하겠다. 아니 30년까지가 최대는 아니고요. 평생 사는 거죠. 30년 예.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이 가능하도록. 예. 그러니까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와는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유형 중에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을 좀 신설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이 지구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적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달라, 이런 요구,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달라. 이것도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기금 뭐 이 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수용이 돼야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증금 5천에 월 50 정도면은 예. 지금 뭐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에 50, 60 이렇게 청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평대 아파트를 그렇게 50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건데. 네네. 결국은 재원 조달이 잘 돼야지만은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럴 것 정부에서 같은데, 예. 예, 장기적으로 장기 저리 자금을 계속 조달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과연 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법률 규정상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걸 대량 공급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예. 기존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니까 대량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대량 공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 요구하는 장기 저리를 하는 것도 연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0.8% 정도의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1%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량 공급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간 한 30만 원씩 공급하면 15년간 공급하면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 세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15년 정도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좀 차별하는 네네. 그런 이상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지금까지는 적자나는 구조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고 예. 또 취약계층만 주로 많이 있으니까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기본주택 모델은 누구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주택자면. 예. 그래서 소셜 믹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핵심 요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이런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공공임대가 가진 그런 단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평당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좋은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가 52만 원 되는데 3인 가구는 뭐 42만 원 떨어지겠습니다만. 예. 그 30년 이상 이게 월세는 그럼 안 오릅니까 매년?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2년에 3% 정도의 인상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원가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또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만일 이번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정부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잘 이루어지면 여기 임대차 3법 새롭게 통과된 것하고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예. 네,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월세로 지금 내몰리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또 주거를 보장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민간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에서 또 충분히 개입을 해서 월세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또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월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현금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전세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모델을 맞추다 보니까 월세 모델이 됐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전월세 논쟁이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전세라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전제로 하고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결국은 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관건은 월세를 하되 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전세를 선호하시는 것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뭐 전세 대출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월세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뭐 전세로 받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봐야 전세금 받아서 이득이 없으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여유 있는 임대인 경우에 그런 거고요. 예. 네, 갭 투자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네.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쭉 있어 왔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월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전세 제도는 주거가 아주 안정되면 결국은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관건은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집 사는 것보다 또는 뭐 전세 사는 것보다 더 이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거 혹시 기존에 그 입주해 있던 사람들 네.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그 뭐 이렇게 장기 임대 아파트가 좋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이미 살고 신도시 같은 있는 분들이? 경우에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신도시는 뭐 기존의 주민들한테 또 따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도심 같은 데 제공할 때는 조금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 수원의 핵심 요지의 중산층 임대를 이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변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기본주택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반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려고 하면 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해야 하고 네네. 신도시도 구성돼야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량 공급하려면 시간 좀 걸리죠. 예. 네.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신도시가 2023년 정도 되면 이제 그 토지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짓게 되면 뭐 빨리 지어도 2, 3년 또 더 걸릴 테니까 대량 공급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대량 공급하려면 2025년, 6년 정도는 돼야 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당장 지금 저희가 정부에 좀 도와주면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토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협조만 되면 올해 내라도 좀 착공 또는 뭐 사업을 바로 추진해서 뭐 내년 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모두의 이재명 지사의 신념이 담긴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만일 경기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지사 지금 바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아니,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 정책도 그렇고, 이 잘 추진되다가 수장이 바뀌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예. 네.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제안이 채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주거 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집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욱 G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변상욱의 눈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YTN TV 뉴스가 있는 저녁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앵커 풍화시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바깥을 쳐다볼 틈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강원도 홍천에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앞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길이 끊긴 데가 없이 무사했어요? 끊긴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 예. 이야. 근데 우리 방송 또 언론에서 또 취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재난 보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외국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재난 뉴스가 우리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실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재난 특보를 되게 하잖아요. 방송사마다. 예. 그 재해 특보를 하면은 물넘치는 광경만 전국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예. 비행기 편이 언제 끊겨가지고 어디는 못 간다. 그다음에 기차는 어느 선이 어디까지 막혀 있다. 또는 철도는 그렇다 치지만 도로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길을 찾아 가면 5가지 내지 6가지의 예. 어떤 그 길이 열리는데 어느 길로 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겨 있으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재난방송이고 그다음에 어디에 가면 긴급하게 예를 들면 식량이라든가 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몸이 이상한 분은 어디로 가라. 거기에 대한 이제 비상 연락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기자들이 괜히 헬멧 쓰고 비옷 입고 가갖고 30분 전에 왔던데 또 보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고 재난보도가 아닙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된다. 예. 최근 강원도 산불 보도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렇죠. 가지도 않고 리포팅하고. 요번에도 그랬다고 그러대요? 예, 요번에도 많이 그냥 방송국 앞에서 그냥 찍어서 내보내고. 헬멧 쓰고. 그래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대차 3법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것은 정책 결정론자나 다른 분들이 할 거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할 거고, 우리는 언론 보도가 과연 옳으냐, 그걸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법이 등장했을 때, 그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안정된 일자리 또는 주거 자리를 갖다 마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금 정부의 목표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고 또 나름대로 보수 정당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경제가 살려면 역시 기업과 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대인데 지금은 여권이 다수가 돼 있으니까 일단 몰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언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월세 인상에 제동 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겠다. 제목이 이렇게 뽑혔어요. 깜짝 놀라고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이렇게 모질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 이거 곤란한데 하고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왔냐 보니까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가 면접 보고 세입자 받는 시대가 올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한 건데
제목에는 타이틀을 집주인 달았군요. 세입자 예. 가려받을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 예. 혹은 대학 소모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SNS상 예.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기자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예. 어떤 한 뉴스의 댓글이 예를 들면 100개 붙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회주의적인 댓글부터 자유민주주의적인 댓글까지 예. 아니면 극좌 댓글부터 극우 댓글까지 다 있습니다. 기자 선택할 수 있네요. 예. 아무거나 한두 개만 골라갖고 예. 네티즌들은 누리꾼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전체를 갖다 대변하는 것인가 하면 과잉 대변이죠. 그건 진짜. 예. 지금 특히 지금 경제지 또 경제방송 또 보수 언론에서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이런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후폭풍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전세란이 오지 않겠느냐. 뭐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한쪽 주장에 매몰돼서 쓰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이제 까다롭게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뭔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 반발이 클 것이다. 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집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세를 가지고 요새 금리도 싼데 뭐하러 전세를 놓냐. 월세를 비싸게 받아버리지. 라고 하기 때문에 전세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들은 여러 가지의 장면을 다 보여준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전세 씨가 마를 것이다라는 걱정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전세금을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얌전하게 보관해 놓으신 집주인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은행 금리가 뭐 0%에 거의 가까운 마당에 그걸 뭐하러 은행에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거기에다 은행 대출을 얹어가지고 갭 투자를 계속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이 나 월세로 돌려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다음에 그걸 월세로 바꾸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여유가 있는 뭐 전세 임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이제 4년입니다. 그건 4년 뒤에 올 일이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적된 게 임대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그 임대사업자가 몇 년 남았냐면 어떤 분들은 한 1년 남았고 어떤 분들은 7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져서 쓰나미처럼 몰려올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일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그렇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죠. 그때 언론 제목들을 보면요. 강남발 전세 하락 12주 연속 떨어졌다. 이건 상당히 객관적으로 쓴 겁니다. 부동산 한파에 입주 쓰나미 전세값이 뚝뚝뚝 이런 기사도 있고요. 전세값이 내리막 커지는 깡통 전세 공포. 그다음에 광역 17개 시도 중에 벌써 11곳이나 역전세 위험지대로 바뀌었다. 전세값이 내려가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뭐 꽁꽁 얼어붙은 한파에 쓰나미에 뚝뚝뚝에 깡통 전세 공포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죠. 지금 그때는 전세값이 내린다고 우려 섞인 그런 기사를 막 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손해볼까봐 전세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전세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집 가진 사람들 위주로 기사를 쓰는 거죠. 지금은 또 집주인들이 좀 세금과 또는 뭐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한 제재를 받으니까 그러다 전세 씨말르니까 그거 빨리 시행령 고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논란의 출발점은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었다. 나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이게 내 고민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다주택자였고 예. 이번에 선거하면서 주택 하나 팔고 자기 그 지역구에 이제 전세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중 국적자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유니온 본인 SNS를 통해서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약간의 어떤 뭐 치팅이라 할까요?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설마 나라를 다시 뒤를 뒤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가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깜짝 놀라고 예.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속 이래서 어려워지고 저래서 어려워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냐라고 뒤져보니까 역시 임대인이었다. 예.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최경환 전 예.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전세 제도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 때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 제도가 장기적으로 페이드아웃 될 제도다라고 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는 없어질 거라고. 예. 근데 그때 우리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 뭐 당연히 정부 여당 쪽에서 말 실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어쨌든 월세가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융단 폭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 그때하고 지금의 보도가 다를까 뭐 이런 생각? 결국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최경환 총리는 그때 무슨 뭐 페이드 아웃인지 뭔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기사 제목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는 월세가 대세, 월세 제도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정부는 결국 건설업, 건축업,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쓰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루가 되어주거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고 예. 그 언론들이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면은 첫째는 광고주입니다. 예. 예, 건설업자들이 광고주거든요. 예, 건설업자들이 광고주고 그 광고주의 이해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의 간부들 자체가 혹시 기자 아파트라고 들어오셨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예, 강남 일원동. 예. 정부의 자금과 기업의 자금을 빌려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일원동에 건설했던 것. 예.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의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위 간부인 사람들은 그 당시 특혜를 통해서 나름대로 서울의 주요 요지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했던 사람들로 예.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사람들로서는 정부가 전세 위주로 가든 월세 위주로 가든 그것은 어떻게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수익이 현금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은행 이자는 뚝뚝뚝 떨어져 가는데 내가 월세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건 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예. 반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자들 스스로가 기득권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건설업자들, 광고주들 눈치도 봐야 될 필요 정도 있을 테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다 분석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로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예.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설업계는 다시 호황을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얽혀서 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나 월세는 세계적 추세 여기에서 비판적 논조의 보도가 없었는데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전세가 사라져가고 월세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인한 그 어떤 베네핏이 적잖아요. 예. 전세로 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가 탁탁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예. 전세는 어쩔 수 없이 사라져가는 거고 월세가 생겨나는데 그 월세를 장기 공공주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걸 꼭 민간주택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해야 된다. 아니다.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 이 두 개의 가치를 이제 어느 당은 어디를 택하고 어느 당은 어느 걸 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해시태그 주호영 23억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온지 봤더니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 25억 정도에 되는 흑석동 주택을 샀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사진도 찍고 우리 언론이 정말 융단 폭격을 가했거든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때 시세 차익 한 8억 정도 본 것 같은데. 예, 8억. 그 정도.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시세 차익이 23억 정도 됩니다. 집 한 채 있던 걸 두 채로 해서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하고 변상호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예. 빼고는 아무데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자 해서 네티즌이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조금 이제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진보 진영은 그때 당시 자꾸 이제 이름은 김 기자로 부르려고 자꾸 제가 합니다만은 아무튼 김 대변인, 예. 전 대변인의 상황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나마도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수권에 가면은 그렇게 희소성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뻔한 거와 본능적으로 희한한 게 하나 생겼군 걸렸어 예. 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커다란 덩치를 어떻게든 내가 먼저 가서 물기가 좀 애매했는데 찬스가 생기고 다 같이 달려가자니까 한꺼번에 그때는 뭐 떼거리 저널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떤 힘 있는 세력이나 집권층을 도대체 공격할 찬스가 안 생기다가 뭔가 하나 걸렸을 때 다 같이 안심하게 안심하고 몰려가서 함께 두들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 거니까 아마 김 대변인 때는 다들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특종이나 단독을 하면 잘 안 받아 쓰는 경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걸 왜 안 받았을까 딴 데서. 아주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수 여권에서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하나 더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이걸로 가지 않는 한 그쪽에 베네핏, 이득이 생기지 않고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나눠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권이 가져가려는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가고 반대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쪽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 관련돼서 기사 제목을 보면요. 뭐 세금 폭탄, 또 아까 표현하셨지만 뭐 쓰나미, 대폭락, 붕괴 뭐 이런 자극적 단어가 막 등장하거든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자극적 단어를 꼭 써야만 하느냐. 이거는 기자 윤리에만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보도 중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보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철학이 없는 겁니다. 집을 바라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철학이 없는 대신 그 자리를 메꾼 게 돈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을 쫓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기자라면 집값을 다룰 때 쓰나미, 폭풍, 꽁꽁 얼어붙는 한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집값과 관련된 자금의 유동성이 몇백 조가 지금 풀려 있는가. 그 금리는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껑충 뛰었을 때가 언제고 그거를 영향을 준 사건은 뭔가.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그걸로 클릭을 갖다 얻어내려니까 가능한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금의 상황은 1989년과 1999년의 부동산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제목을 붙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은 2006년과 2018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기자들이 최소한 구조적으로 맥락을 살펴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원이 한정돼 있어요. 예. 강남의 부동산 업자.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그 은행의 부동산 PP라고 그러나요? 예. 아무튼 전문가들.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늘 기사를 쓰니까 계속 집을 가진 사람, 서울의 강남 이거 위주로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 여기에 이제 계속 이해를 맞춰가려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단어를 붙이는 거죠. 폭락, 쓰나미, 뭐 공포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좀 살펴봤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 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도 하고 있고 기자 개인에게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때 뭐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것들 중에 대다수가 허위 기사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송전에 있는데 최근에 정의연과 관련된 기사 쓴 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우리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데 정의연과 윤미향 씨의 명예는 실추된 상태입니다만 그렇죠. 뒤늦게 이제 정정 보도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뭐 가짜 저널리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맥이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법에서 이 가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언론사가 받는 어떤 배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쓰고 또 소송한다 그러면 뭐 기사를 내리거나 사과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부가 왜 서울로 오느냐 이유를 자기네가 달았잖아요. 서울이 뉴스의 중심지로 바뀌고 있다. 하나.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엄청나게 보장돼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웬만큼 잘못하면 소송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가면 판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손해를 입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와야지 왜 나한테 직접 갖고 오냐. 갔다 와라. 언론중재위원회 가면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하는 데입니다. 처벌하거나 혼내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가 이렇게 잘못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반론 보도를 살짝 해주는 걸로 끝냅시다. 난 반론 보도하고 진짜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조금만 고쳐서 정정 보도를 합시다. 그럼 이 정도에서 자꾸 중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판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언론학자들도 계시고 전직 언론인들도 계시고 그 위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충 중재 조정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벌써 그렇게 하는데 벌써 1년, 2년 가버리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결국 언론이 웬만큼 잘못을 안 하면 손실이 없어요. 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물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의 일이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일단 써버린다든가 남이 썼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부담이 없어요. 누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D일보에 따르면 뭐 C 방송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그냥 일시로만 붙인 다음에 마구 뺏겨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언론사는 뭐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니 최근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관련한 기사가 제가 제일 이해가 됐던 게 기자분이시니까 여쭤보면 조국과 송철호가 부산에서 만났다. 사찰에 가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나 송철호 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에게도 송철호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그냥 기사를 써버렸거든요. 이건 너무 기자가 기본이 안 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저도 한 번 그래서 당한 적은 있습니다. 고문을 당했다고 누가 고발을 했는데 진짜 온몸이 막 멍투성이어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그럼 제가 고문했습니다 할 리가 없다. 그냥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피해망상증이었던 거죠.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야 전화해보나 마나 뭐 아니라고 할 거 뻔한데 뭐 이렇게 하고 일단 써내서 안전할 것 같으면 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의 기본이 크로스 체킹 사실 확인이지 않습니까? 크로스 체킹 하는 거 요새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정치기사, 좀 약간 이제 긴 정치기사의 예를 들면 거기에 인용수가 나옵니다.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썼는가. 한국은 1.7이에요.
미국은 10.3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정치 기사라면 적어도 여당 야당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이 나와야 정상인데 거기에 평론가 하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평가를 받으려면 3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1.7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웬만한 기사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거죠. 10명 넘는 걸 다 얘기를 듣고 그걸 종합해서 간추려 쓰려면 미국 기자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물론 기자의 인력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렇게 크로스 체킹하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허위로 드러나면 정말 크게 뭐 미국처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 그래야 함부로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언론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야만 기자들이 할 말이 생깁니다. 데스크가 뭐라고 잘못된 지시를 하면 또는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려 하면 이 기사는 출고 못합니다. 이랬다간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국장과 부장과 일선 기자가 그냥 하나의 줄로 묶여서 그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 지금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정의원 관련해서 모 경제지가 정정 보도를 냈는데 그 경제지에서는 그 기자한테 이달에 기자상을 줬더라고요. 상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어떤 가치를 높였다 이런 상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인 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내부에서는 이 기사가 불충분한 기사였다는 걸 상당히 알 것 같은데 상을 거기에다 덜컥 안기겠다는데 그 해명이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왔더라? 그래도 최초 보도였기 때문에. 거짓 보도인데 최초 보도라고 상을 주면. 최초로 보도해서 그 문제를 사회에 부각시켜서. 그래서 상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죠. 저희 이야기한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제 도입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수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정력 국립암센터 가정학과 명승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세 분은 비 피해 없습니까? 저는 비 피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지금 뭐 비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신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 피해 소식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피해는 없는데 전국적인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인명 피해가 커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2009년 이후에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궁금해서 이 반기성 KU에더 기상센터장에게 장마 언제 끝나나요? 그랬더니 일단 8월 3일, 8월 5일 미뤄지고 있는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내린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이 9명, 실종이 13명, 이재민 숫자가 9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우려도 연일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강원도 쪽에서 넘어왔는데 산사태가 있더라고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꽉 막히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부산 그 지하철 있잖아요. 제가 거길 지나가 봤거든요. 그 진짜 보통 얕은 지하차도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그 어찌 볼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차 올라가고 아마 차에서 못 봐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어디에서나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간당 그때가 시간당 강우량이 810mm, 81mm. 네. 그러니까 100mm면은 제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한 20mm, 시간당 20mm만 넘기면 이제는 활동하기 어려운 폭우로 그렇죠. 바뀌는데 시간당 81mm니까 그게 신고한 지 3분 만에 지하철에 물이 차서 2.5m 수위가 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왔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올림픽 때로도 현재 뭐 통제됐다가 다시 통제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좀 알아보시고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를 예측했습니다마는 역대급 더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선선해요. 20도대예요. 25도 내외여서 오히려 선선한데 비가 문제고 지금 그 대신 오늘은 좀 희한한 게 우리가 넓은 국토가 아닌데 중부 이상 지역은 이제 호우특보, 호우주의보 그리고 대구와 제주는 폭염특보. 이래서 이제는 이게 그 장마전선이 북상하다 보니까 남쪽은 또 더위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도 동남아처럼 이렇게 이미 스콜성 기후가 아닌가. 그래서 비가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부터 2박 3일 철원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30일 날은 그 거의 비가 안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틀간은 8월 1일하고 8월 2일 날 비가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왔다가 그냥 좀 그쳤다가 또 많이 왔다가 이 스콜성 어떤 기후처럼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가 아닌가. 근데 이게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이번 8월 12일까지 거의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잡아놓은 분들은 좀 낭패를 보겠네요. 지금이 휴가 피크거든요. 그렇죠. 7말 8초.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까지 휴가 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또 낭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휴가를 다 떠나라. 그리고 좀 돈 좀 쓰시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7월까지는 좀 있어서 경제를 좀 부양을 해줬는데 지금 또 휴가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경제가 좀 돌아가지고 소상공인 이하 어려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려고 예상은 했었지만 지금 장마 때문에 이동이 좀 제한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를 취소했던데 리더가 취소를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휴가 가야죠. 그렇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근데 수장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인명피해도 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재난대책본부 또 정세균 총리도 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두 개예요. 장마가 잘 넘어가야 되고 이미 이제 인명피해와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만 또 하나 코로나19도 해야 되고 이 와중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지방은 다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이 나면 바이러스가 창궐 하더라고요.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위생이 또. 네, 요즘에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장염이라고 배탈 환자들이 많아요. 자, 그럼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그 지금 계속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져서 빨래를 해도 좀 개운하지도 않고. 눅눅하죠. 방바닥도 좀 눅눅하고. 근데 이 습도가 높으면은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 기온이 높아지고 또 습도도 그와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실제 세균의 활동들에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식중독 우리 좀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식중독이라는 게 이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일련의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신 대로 그 식중독 어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빠르면 2-3시간 안에도 생겨요. 늦게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째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뭡니까? 설사. 그렇죠. 설사. 구토. 배가 아프고. 발열. 구토. 열. 그렇죠. 그 네 가지 정도가 사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식중독에는 종류가 또 한 뭐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세균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게 있죠. 세균 독소. 그러니까 세균 자체가 아니라 세균이 만드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상구균에 의한 독소. 그걸 이제 보통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식중독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것들. 비브리오 폐혈증. 그렇죠. 비브리오 폐혈증. 그다음에 이제 자연독 식중독에는 자연독이 있어요. 버섯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독보설이나 보고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성 식중독으로는
수은 등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거네요. 야, 그럼 여름에 이게 제일 문제가 보면 바닷가로도 많이 가고 그렇죠. 또는 도시에 있어도 바다 느낌을 여름에 느끼고 싶으니까 물회라든가 해산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패류라든가 해산물에서 많이 생기나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종류를 조금 얘기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장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더라니까요. 그 차이점은 사실 넓게 보면 식중독도 장염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염 자체는 이제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장염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도 식중독에서 보이는 뭐 구토, 복통, 설사, 뭐 발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음식이나 혹은 독소 요거 때문에 생긴 거를 특별히 식중독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식중독 치료라는 게 병원에 오면 뭐 대단한 그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수액, 이른바 수분 보충해주고 수액, 그 생리식염수라든가 뭐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을 맞는 거고, 그걸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대개 자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프기가 무서운 게 지금 장염의 증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토나죠. 설사나죠. 발열이 있죠. 일단 발열이 들어가면 발열이 들어가면 이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요즘 아프지도 못해요. 그러네요. 요즘 시간에 열이 나면 코로나19를 또 간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최풍원관님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식중독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살모넬라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많이 들었죠. 살모넬라. 무드셀라 이거랑 관련 없습니다. 무드셀라와는 관계없다. 무드셀라는 이제 최장수 고대 인물이죠. 까지 살았던 전설의 인물. 인물이죠. 매주 이렇게 개그가 나아지시네요. 그리고 이제 살모넬라라는 게 이제 근데 다행히 이게 열에 약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끓여 먹는구나. 60도 초반에서 한 30분만 가열하면 이런 게 잘 안 걸려요. 날걸로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조리식품은 이미 조리식품이다 그러면 가능성 떨어집니다. 조리하기 전에 이제 그게 문제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인식품은 종류가 좀 있어요. 계란. 계란? 네, 계란. 날계란? 그렇죠. 날계란. 계란이고 그다음에 메추리알. 같은 주로 알이네. 난류. 그러니까 난류죠. 그리고 유제품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장염비브. 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닷가 이제 가게 되면 굴이나 뭐 이런 거, 해산물, 어패류. 제가 거기에 약해요. 이거 먹으면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증상이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이제 복통, 그 다음에 설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사를 완전 엄청 심하게 탈진할 정도까지. 이게 뭐 익혀 먹거나 그러면 가능성 구워 먹어도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내면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좋아져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굴 같은 어패로 날로 먹은 후에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긴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폐혈증이라고. 폐혈증. 간혹 이제 어떤 기자분들이 폐혈증을 우리 그 숨쉬는 폐혈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죠. 아닙니까? 폐는 폐. 폐는 이제 부패한다 할 때 그래요. 부패가 뭐냐면 썩는 거 아니에요. 피가. 우리 혈액 내에 피가 썩어버렸다 이런 의미죠. 폐혈증. 그러니까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증상인데 이건 무서운 게 막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쇼크로 사망까지 초래하죠. 저게 폐자 아니었습니까? 진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심각한 연구소 맞으니까. 제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너무 안 해요. 박사님이 계신데 뭐 저희야. 그렇지. 이런 이 잘못된 정보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 아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저게 폐 아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줘야 돼요. 만성 간 질환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 질환자, 간경변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이게 폐혈증이 잘 와요. 알코올 중독자. 네, 이거 우리 이동영 작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없고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중독자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정도. 좋아하는 정도는 저는 그냥 분위기를 좋아하는 걸로. 근데 거의 매일 정도면 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각자 생각해 보시고 만성 간 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이거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도상균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균 자체라기보다는
독소에 생기는데 이게 과일 포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제일 흔한 건 뭐냐면 우리 야외 도시락, 김밥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포도상구균 얘기한 겁니다. 많이 상하니까 이게 과일 포도상구균은요 균의 모양이 포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일 포도하고 상관이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포도의 모양과 상관은 있지. 이런 원초적인 질문. 포도가 상해서 균이 된 거구나. 오늘 진행자가 독특하게 상식을 주시는데. 이 알알이 이렇게 조그만 구슬처럼 생긴 포도상구균이죠. 근데 요거 이제 되게 요것도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좋은데 핵심 뭐냐? 80도씨에서 30분간 가라면 대부분 균은 죽일 수 있는데 이 독소 있죠. 포도상구균의 이 독소에 의한 거는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잘 파괴가 안 된다고. 이건 오래 사네. 이게 제일 위험한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김밥이나 이런 거 아침에 개봉한 상태에서 몇 시간 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빨리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통조림 음식 잘못 먹으면 또 생기는 식중독 있죠. 그게 이제 보톨리누스 식중독인데요. 이게 이제 균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발음이. 보톡스. 맞네요. 예. 요거 그 균이 대표적인 게 보톡스입니다. 이 보톡스 균은 결국에는 그 보톡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운동신경 말단에 즉 근육 그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억제를 해버려 갖고요. 근육을 아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련부터 해서 뭐 구토설사 이런 거 말고도 이 근육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주위 근육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약시, 복시, 그다음에 눈꺼풀 아래로 처지거나 이런 증상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시켜갖고 호흡곤란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균을 가지고 이렇게 성형적으로 이용한 게 보톡스입니까? 그렇죠.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니까 안 처지게. 아시네요. 안검하수란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계속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 독소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보톡스 치료라고 하죠. 보통 눈꺼풀 경련이라든가 이제 목 근육이 이쪽으로 해갖고 사경이라고 약간 이제 삐뚤어진 이런 경우 여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름 치료에도 사용하기도 하죠. 기태형은 쓰는 것 같아요. 기태형은 보톡스를 쓰는 것 같아. 어디에다가? 충격적 구삼 합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인 거지. 부작용. 보톡스 부작용으로.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이제 주름이 많이 없어지니까 조금 젊어 보이긴 한데 약간 이제 얼굴 표정이 좀 부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즘 계속 전화가 오십니다. 맞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이제 효도 좀 하라고. 어머님께서 효과가 한 6개월 이상은 못 가거든요. 뭐 6개월마다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식중독.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네요. 시적절하게. 다양한 상식을 알았어요. 폐혈증부터 해서. 폐혈증은 조개 폐가 아니다. 포도상구균은 포도에만 상주하지 않는다. 등등. 알겠습니다. 예방법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요. 아까 뭐 끓여 먹고 뭐 구워 먹고 예방법 중요하죠. 아니면 또 손위생, 개인위생 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이 작가님이 정답을 다 얘기했는데. 식약처에서 좋은 진행자예요. 날카로운 진행자예요. 이거 원래 저기도 없잖아요. 이거 대본에도 없는 걸 바로 짚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요즘 뭐 자주 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날거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끓여 먹기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 식기나 뭐죠? 그런 것들을 도마 기구들, 조리 기구들, 칼과 그 도마 같은 조리 기구를 자주 세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만 해도 뭐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거냐면 익힌 음식을 먹어. 근데 그 양을 다 소화 못 해. 그럼 이걸 놔뒀다가 먹는데 방치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제가 익힌 거라도 얘기를 제가 빼먹는데 그래서 보통 온도 4도에서 60도 사이에 이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찬 음식은 4도 미만. 그리고 좀 따뜻한 건 이제 60도 이상에서 그 끓이는 거 혹은 데우는 거. 요렇게 하면 균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전날에 과음을 해서 아침에 속이 좀 부댔겨. 그래서 짬뽕을 시켰어요. 해장하려고. 그런데 다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아깝잖아. 그래서 이따 밤에 먹어야지. 랩을 씌워서. 그냥 상온에 이제 뒀던 거죠. 식탁 위에 식탁 위에. 그리고 밤에 와서 먹으려고 했더니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위험하겠죠? 4도에서 60도 되니까 보통 요즘 20도 대니까 가장 균이 번식하기 좋은 쪽이죠. 그럴 때는 비닐봉지나 이런 거에 싸서
냉동했다가 네, 다시 꺼내서 해동해서 드시는 걸로. 저는 그 남기는 거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거 버리고 우리 피디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저녁 때. 사실 이거랑 좀 관련된 문제긴 한데 우리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맞아. 아까워하셨죠. 건강 그러니까 아까워갖고 다 먹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체중이나 비만에 또 사실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는 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자. 아니 또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어느 정도 먹을 만큼만 먹자. 시키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여름에는 하여튼 음식 가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죠. 예, 유튜브로 레드헤어님 그냥 다른 거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작가님 살림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래요? 예, 자, 광고 듣고 옵니다. 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온갖 문제 연구소 이어집니다. 저희가 3부를 비 피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느냐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집중호우 이렇게 시간당 80mm, 100mm 물폭탄이 내릴 때 행동 요령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갑시다. 행동 요령은 일단은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집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반지층이라든가 서울에. 물이 나는 곳이 있으면 대피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대피소가 지정돼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지정돼 있어요. 주로 대체로 학교라든가 혹은 이제 이 공공시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외출 시에 큰 비를 갑자기 만났다, 스콜을. 그럼 일단은 안전지대로 피해야 되는데 안전지대 높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나 낮은 곳에 차량을 두면요. 파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차로 떠내려가는 거 보시고 차 안에 갇혀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미리. 그리고 이제 통제에 따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동부간선도로 통제됐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대로 통제됐다가 해제됐다가 하는데 이게 올해는 아닌데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했다가 물에 갇힌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네, 왕왕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통제에 반드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금방 물이 불어납니다. 잠수교도 지금 7m가 넘었거든요. 이게 6m 넘으면 이제 통제되는데 이 여차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천에서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우린 괜찮아. 물이 금방 불어나요. 지금 댐들이 다 방류를 시작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한강 수위가 급속히 오르고 있다. 계곡이나 하천.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물은 위험하니까 물에서 최대한 떨어지시는 이제 그런 행동 요령을 취하셔야 되고 또 하나 도심에서 물이 막 나잖아요. 전봇대 주의가 아주 위험해요. 감전 사망 엄청나게 맞습니다. 나옵니다. 저는 옆에서 감전돼서 사망하는 걸 봤어요. 아이고. 80년대 물난리인데 부천역에서 지하철 철길이 끊기니까 이게 지상철인데 거기서 거기를 물로 가방을 머리에 메고 사람들이 다 관통해서 이제 반대쪽 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쓰러졌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전 사망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물에서의 감전. 도심에서는 최근에도 트럭 지나가는데 전봇대에서 스파크 튀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기자분이 그 전철역이 끊겼다고 하면서 그 전철역 안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걷고 그 물 절대 안 되죠. 거기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감전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들어가는지. 특히 차량 운전자가 조심해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차량 운전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 그럼 빨리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막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바로 문을 열고 나서 대피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아까워갖고 차를 어떻게 쓰든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오늘 도심에서 조금 위험한 대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륜차,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계속 이 물 속으로 그냥 몰고 다니는 장면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래요. 비가 많으니까 집에서 주문량이 폭증해요. 맞아. 그런데 이분들은 이 한 번 뛰는 게 이게 돈의 건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80년대 얘기하시니까 80년대는 물난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목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3월생인데 7월에 물난리가 나와가지고
그 목동에서 저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서 야, 안 되겠다. 달동네 신길동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신길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팔을 이렇게 들릴 것까지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군요. 옆에 있는데 곁담이 좀 저도 조금 순간 당혹했네요. 살짝 불쾌했습니다. 망원동 옛날에 거기 낮은 망원동 저 어릴 때 대단한 수혜가 났었죠.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달동네라고 해서 이게 수혜를 안 입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하수구가 역류가 돼가지고 그때 저희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둥둥둥 떠가지고 물 속에서 잔 경험도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 걸 느끼시려면요, 정말 더 임파서블이라고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디 임파서블이 발음이 맞는데 우리나라 영어 제목을 좀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있죠. 인도네시아 거. 그 영어를 너무 생생하게 실제 가족 경험담을 만든 영화인데 그러면 물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물속에서는 아무런 행동 못 한다. 그러니까 특히 차 안에서 유리를 딱 가둬놓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제 문 열고 나오려고 하시면 절대 못 열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물이 불어나갔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로 차를 버리더라도 일단 먼저 피하자. 맞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80년대 얘기를 최영일 평론가 하길래 물난리가 참 많았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에서 우리를 지원해준다고 뭐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 생각에서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가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평화의 댐까지 갈 뻔했는데 그 전에 막았네요. 갔어. 그때 평화의 댐 63빌딩이 뭐 담기냐 말이냐. 저도 성금 냈잖아요. 오늘 댐을 막았네요. 그래도 넘어가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떼는 세대 앞에서.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된 후 부동산 이슈가 전월세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쪽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임대인 쪽에 서서만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눠서 논란과 논쟁과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최영일 평론가는 자가입니까? 저는 임차인이죠. 저는 원룸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내는. 독거노인까지는 노인의 기준이 이렇게 좀 낮춰졌나요? 아직도 젊은 20대시니까. 열정은. 그럼 명 박사님은 자가고. 자가입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저도 어렵게 집을 한 번 장만했습니다. 비자로. 대출을 많이 꼈죠. 그때는 저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자가라고 안 해요. 네, 대출 거의 뭐 자기명의 월세. 네, 그러니까 월세죠. 자기명의 월세. 은행에 이제 월세를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꼬박꼬박 갚아도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니까 지금 더 부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자가명의 월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0여 년 후에 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후에. 그럼 뭐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셨네요. 뭐 꼭 충실히 하는데 모든 건 또 우리 아내분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근데 어쨌든 집값은 올랐죠. 올긴 올랐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두 분은 하여튼 자가고 최영일 평론가는 월세 사시고. 이 작가는 저는 반전세입니다. 다양하네요, 진짜. 반전세도 월세잖아요. 월세죠. 월세인데 이제 좀 싸죠. 그러니까는 보증금을 많이 주고 조금 싼. 그렇지. 저도 신혼을 반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뭐 전세 소멸론 이게 이제 윤희숙 통합당 의원 연설 이후에 화제가 됐는데 전세는 사라지고 있어요. 이미. 저도 개업에서 좀 망해갖고 저도 초반엔 전세했었죠. 네, 꾸준히 17년 8년을 열심히 해서 간신히 집을 살 정도로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강북에 그 33평짜리 살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다양한데 우리가 오늘 해볼 얘기는 방금 최영일 평론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세가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월세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앞으로 예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은 금융 정책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세를 독특한 걸 그 정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전세금을 목돈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다 넣어두면 금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자가 월세 받는 것보다 더 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있었고 또한 목돈을 받아서 또 다른 데 투자해서 또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 굴려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전세는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다만 전세 매물이 싹 들어가고 월세로 거의 다 전환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틀린 얘기다. 왜냐하면은 지금 갭 투자로 해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10만 호가 갭 투자를 해서 지금 집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다 대출 전세 끼고. 그런데 이것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을 걷어들인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전세 자금만큼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다 해서 돈이 생겨야지 목돈을 마련해야지 그 전세 자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바꿀 텐데 월세로 뭐 전화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렇지 않는다. 모든 임대인들은 월세로 돌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경인데 저라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전세금 5억짜리. 근데 그거를 1억만 보증금 받고 월세로 돌리면 생활비가 떨어지죠. 근데 4억을 만들어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 내 수중에 4억이 없어요. 4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들이 지금 전세가 유지되는 집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집을 매각을 하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전세가 소멸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지금 임차인으로 전세로 사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셔도 계약 갱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2년은 또 계속적으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된 그 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전세금을 인상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 우리 언론들이 그야말로 윤희숙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보도하고 있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를 살겠구나. 물론 이분은 집이 있습니다만은 네. 4년 뒤부터 꼼짝없이 월세 살겠구나 했는데 두 분 말씀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보면 결국은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로 간다. 네네. 다만 4년 뒤에 다 월세로 바꾼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씀이죠. 아니 윤희숙 의원의 이 연설 5분 연설 들으면서 전 상당히 공감한 대목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저금리 사회에서 전세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3법이 전세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왜 미리 따져보지 않고 달랑 이 법을 이렇게 빠르게 통과시켰느냐. 그럼 나 같으면 뭘 따져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집이 고가의 집이 있는데 사실 소득은 없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했느냐. 혹은 임차인인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집을 안 사고 싶고 거액의 집을 전세로 사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부자 임차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한 임대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최대한 고려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부작용 어떡할래? 네. 이런 질타한 거거든요. 네. 그건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여야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네. 일하는 국회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임대차 3법의 부족한 면들을 여야가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랩이에요? 왜 이렇게 리듬을 맞춰요? 네. 아니, 피곤하실까 봐.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서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시행 규칙으로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법이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고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야당과 보수 언론의 그 반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당은 외국과 비교하면 지금도 모자란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외국 사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독일, 프랑스 이런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임대료도 제한하는 거. 그 법안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다 월세나 자가를 해야 돼. 월세 내는 거죠. 그렇죠. 렌트를 내는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다주택자나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이나 또는 주택을 또 신규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자료를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본은 신용도에 따라. 그래서 신용사회지 않습니까? 신용도에 따라 적게는 70%, 내가 집을 살려면 70%, 그다음에 많게는 만약에 집을 살면 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간을 30년까지 늘려줘서 이자하고 원금을 부담 없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금융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후배가 전세를 옮겨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임대차 3법이 통과됨에 의해서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을 2년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점에서는 다르치 전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 자금을 신규로 받으려니까 50%까지뿐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이나 특히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의 한도를 과감하게 좀 늘려주고 이자율을 좀 떨어뜨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4322님, 세입자입니다. 2년마다 1억씩 올려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입자 입장으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세입자 입장으로는 2년 살던 게 4년까지 살 수 있고, 또 매년 최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은 사실은 나쁜 부분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4년 후에 전세가 다 씨가 마르냐? 뭐 그렇게 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렵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세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선 사라진다. 아까 당장 목돈 내주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이 임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맞습니다. 근데 순차적으로는 갈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네 길을 지나는데 빈 상가에 이렇게 종이로 붙어 있고 깔세 가능. 이게 외국은 우리나라 깔세라고 부르는데 은어로 부동산 맞습니다. 은어죠. 네. 깔세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석 달만 쓸 거예요. 이 상가를 6개월만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6개월치. 100만 원씩이면 600만 원 내고 6개월은 내가 이 상가 쓰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이 렌트 피라 하는 게 깔세가.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죠. 보증금이 없는 대신에 선불을 내는 거지. 네. 그다음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2달에서 3달 정도의 그 월세만 내는 거죠. 그 보증금은 이제 디파짓. 그렇죠. 디파짓하고 월세를 내는 거고 나중에 디파짓은 찾아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게 전세는 앞으로는 못 버티거든요. 이 자산이 있는 사람 외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시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당겨질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임대차 3법,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막아야 하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조금 생산적으로 부작용은 막을 수 있는 것에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전 윤희숙 의원의 그 연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파장이 컸는가를 보면 그게 당연한 연설이에요.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 토론 할 수 있어요. 근데 103명 의원 중에 그런 연설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의 연설이 파장이 큰 건 아무도 논리를 가지고 중진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연설을 국회에서 했더니 와, 이런 것도 가능해? 저렇게 해야죠, 저렇게. 주고받고 담론으로. 그래서 저는 또 여당도 너무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은데 또 메신저 문제로 너무 이걸 이렇게 공방을 끌고 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인데 이것도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됐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도 이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언론이 비판하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임차인과 임대인의 울분을 동시에 이 윤 의원의 발언에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윤희숙 의원의 이 연설 속의 내용과 맥락이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정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했더니 박범계 의원이 오리지널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니까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다. 성북구에 자기 집은 자가가 있는데 전세를 줬고 자긴 지역구인 서초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임차인인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야. 임차인자 임대인인데 연설 직전까지는 2주택 보유자였다. KDI 연구위원이었기 때문에 세종에 집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매각했어요. 그럼 좀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언론이 뭘 파냐면 이 이야기를 한 박범계 의원은 3주택자다. 윤준병 의원은 2주택자다. 그럼 당신들은 이 말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메신저 이 흠집내기 싸움을 하고 있지 논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말고 자 윤희숙 의원의 내용과 윤준병 의원의 내용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다른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걸 수렴하기 위해서 의회 토론을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된 게 처음으로 통과된 게 1989년입니다. 1989년에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집값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6, 7개월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9년에 통과되고 나서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값이 상승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6, 7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대차 그 3법은 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놨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이내로 제한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빠르게 전세값이나 집값이 안정화되지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왜? 1989년에 얘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천재 아닌가요? 충격적 93학번인데 89년이면 중학생이잖아요. 아, 네, 거의 그렇죠. 저는 그때 군대가 있어서 이게 시행된 걸 몰랐어. 88 올림픽 다음에. 그런데 이 시기 전에는 제가 이사를요 15번이나 1년마다 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이 되고 나서는 4년에 한 번씩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15번 가려면 50년 아니 60년이 걸려요. 한평생이 되는군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더라도 전세가 월세로도 전환되는 추이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다는 거. 네, 맞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을 못 찾아요. 예. 역세권 특히 이제 저희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든 이 연립주택 빌라 혹은 단독 세대든 월세는 없습니다. 사실상. 전세는 없습니다. 다 대부분 전월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1억짜리 전세. 그럼 지금 보증금 2천에 월세 꼬박꼬박 내야 그렇죠. 되는 이제 시스템으로 다 전환됐고 그럼 전세가 어딨냐 하면 잘 안 들어오는 이제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역에는 전세가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목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세 전환을 못하고 그냥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주고 그럼 이제 이전 세입자가 나가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지금 전세가 굉장히 줄인 것처럼 얘기하면 요건 좀 어폐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찬반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48.6%가 정상적으로 잘한 결정이다. 46.5%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는 4.9%. 국민들도 의견이 팽팽하다. 팽팽해요. 그렇죠. 예. 팽팽해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정쟁 활용 가능한데 이 논리 토론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승리도를 높여달라. 왜냐하면 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건 이거는 또 색깔론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피해 대비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